제가 들려드릴 163번째 소설은 모파상의 목걸이입니다. 모파상은 프랑스 작가고요. 장편, 단편, 희곡, 평론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작품을 썼습니다.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아버지는 주식 관리인이었고요. 어머니는 루앙에서 공장을 경영하는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성격 차이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가정 불화가 잦았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은 모파상에게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주었으므로 평생 독신으로 지냈어요. 이런 것들은 그의 소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장편 소설 여자의 일생에서는 여성의 불행한 결혼, 테리의 집에서는 사회적 편견, 또 빈부 차이와 넘어설 수 없는 벽을 목걸이에 담았고 보불 전쟁에 참전한 경험으로 전쟁에 대한 혐오와 인간의 위선적인 모습을 비계덩어리에 담았습니다. 그 외에도 열거하진 않았지만 너무도 주옥 같은 많은 소설들이 있습니다. 플로베르, 에밀 졸라, 뚜르게네프, 헨리 제임스, 알퐁스 도테와 친밀하게 교류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았어요. 목걸이는 모파상의 대표 단편 중 하나고요. 이 소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합니다. 그리고 뭔가 후회할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마다 한번 확 읽게 되는 소설입니다. 시간적 배경은 1800년대 중반 이후고요. 공간은 프랑스 파리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마틸드, 그녀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관리의 집에서 태어났으므로 지참금이 없었어요. 지참금은 당시 처녀들에게는 근사한 결혼을 하기 위한 첫 번째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지참금이 없어 돈 있고 지위 있는 남자의 사랑을 받아 결혼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부성에 근무하는 하급관리와 결혼했어요. 남편은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단지 부자가 아닐 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마틸드는 소박한 옷을 입고 누추한 집에서 낡은 가구를 놓고 살았어요. 자신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쾌락과 사치를 누릴 자격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걸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집 살림을 맡아 하고 있는 자신보다 더 초라한 하녀를 보고 있으면 다시금 잃어버린 꿈들이 되살아나 괴롭기만 했습니다. 값비싼 비단으로 벽을 장식하고 화려한 가구들이 놓인 곳에서 사교계의 인기 있는 남성들과 오후에 담화를 즐기는 장면을 상상해보곤 했습니다. 남편 르와젤은 소박한 식탁에 앉아 수프를 먹으며 나에겐 최고의 훌륭한 수프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도 으리으리한 식탁에서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는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파티 초대장을 갖고 왔습니다. 그건 문교장관 부부의 관제에서 열리는 파티였어요. 르와젤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급 관리로서는 얻기 힘든 초대장을 손에 넣으려고 꽤 애쓴 끝에 갖고 온 거였어요. 그러나 마틸드는 초대장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고 갈 옷이 없어서였어요. 아내의 기뻐하는 모습을 기대한 르와젤은 당황했고 요즘 입을 만한 드레스 가격을 물었어요. 그녀는 400프랑 정도면 웬만한 걸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400프랑이라면 르와젤이 자신의 유일한 취미인 사냥을 위해 엽총을 사려고 한 푼 두 푼 저금해 둔 돈의 액수와 같았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아내에게 400프랑을 내어주었고 마틸드는 그 돈으로 드레스를 샀습니다. 하지만 드레스에 매치할 보석이 없었어요. 보석을 달지 않고 가는 파티는 상상할 수 없었죠. 돈 많고 화려한 여자들 사이에서 가난해 보일 그 치욕감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부자친구 포레스티에에게 빌리기로 하였어요. 포레스티에는 선뜻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보석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 수많은 보석 중에서 마틸드의 눈길을 사로잡은 목걸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검은 공단 상자에 들어있는 눈부신 다이아 목걸이. 그녀의 가슴은 걷잡을 수 없이 뛰었고 그걸 목에 걸자 자신이 황홀한 모습에 스스로 넋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파티날, 마틸드는 누구보다 아름다웠어요. 그 우아함에 모든 남성들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소개받기를 원했으며 그녀와 춤을 추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흥분 속에서 춤을 추고
자신의 아름다움이 갖고 온 완전무결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행복의 절정, 파티의 그 순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즐기고 또 즐겼습니다. 남편 르아젤은 자정쯤부터 작은 응접실에서 다른 친구들과 잠을 자며 아내를 기다렸어요. 새벽 4시쯤이 되어서야 파티장을 나왔습니다. 그 시간에는 마차를 잡을 수가 없어서 세느강 쪽으로 걸어오다가 겨우 초라한 마차 한 대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쓸쓸하고 초라한 집안. 이제 모든 게 끝나버렸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 번만 더 화려한 자신의 모습을 보려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목에 걸려있어야 할 목걸이가 없었습니다. 르아젤은 아침이 될 때까지 왔던 길을 샅샅이 뒤지고 다니면서 목걸이를 찾았고 경찰에 분실 신고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목걸이는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일주일 새에 폭삭 늙어버린 두 사람은 목걸이가 들어있던 검은 공단 상자에 적혀있는 보석상을 찾아갔으나 자기네는 상자만 팔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목걸이를 구하러 이 상점 저 상점을 다녔고 한 상점에서 같은 걸 찾아냈습니다. 가격은 4만 프랑이었으나 3만 6천까지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돈을 마련해야 했어요. 르아젤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18,000프랑의 유산이 있었으므로 나머지는 빚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1,000프랑, 저 사람에게서 500프랑, 이곳에서 3루이, 저곳에서 5루이, 또 증서를 쓰고 전재산을 저당 잡히고 고리대금은 물론 온갖 종류의 대금업자와도 거래를 했습니다. 그는 돈을 얻기 위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으며 이행할 수 있을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서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장차 닥쳐올 불행에 대한 걱정, 멀지 않아 엄습해올 비참한 어두운 그림자, 앞으로 겪게 될 온갖 물질적인 압박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생각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돈이 마련되자 보석상으로 가서 3만 6천 프랑을 내고 목걸이를 샀습니다. 마틸드는 그 목걸이를 친구 포레스트의 부인에게 가져다 주었고 부인은 불쾌한 표정으로 늦게 갖고 온 것에 대해 한마디 하면서 목걸이 상자를 열어 확인해보지도 않았어요. 이제 두 사람 앞에는 무서운 빚을 갚아야 하는 험난한 날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녀를 내보내고 지붕 밑 다락방으로 이사했어요. 집안일을 혼자 다 했고 층계를 오르내리며 물을 길어 올렸어요. 빈민굴 부인 같은 옷차림으로 바구니를 팔에 끼고 시장에서 식료품 값을 깎느라 욕을 먹어가며 한 푼 두 푼 절약했습니다. 매달 어음 지불을 하고 다른 어음으로 고쳐 써가며 지불 날짜를 연기해 나갔어요. 르아젤은 직장에서 퇴근 후 저녁에는 상인들의 장부를 정리해주고 밤에는 페이지당 5루이씩 받는 서류 작성을 해주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그들은 드디어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고리대금 이자와 쌓인 이자의 이자까지도 다 갚았어요. 그 10년 사이 마틸드는 나이보다 늙어 보이고 거칠고 가난한 살림꾼 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아무렇게나 빗어넘기고 옷은 되는 대로 입었으며 손도 피부도 거칠었고 거친 음성으로 아무데서나 떠들었어요. 그러나 가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창가에 앉아 지난날의 그 파티, 아름답고 환대를 받던 그날의 파티를 회상했습니다. 그 목걸이를 잃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인생이란 이상하고 무상한 것, 사소한 일이 파멸을 가져오고 구원을 베풀기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랜만에 샹젤리제 거리에 나갔다가 친구 포레스테를 만났어요. 변함없이 젊고 아름다운 그녀. 마틸드의 가슴은 심하게 요동쳤고 가서 말을 해야 하나 망설였지만 이제 빚을 다 갚은 마당에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다가가 아는 척을 했고 포레스트에는 이런 초라한 여자가 자기를 알고 있다는 걸 놀라워했지만 그게 마틸드라는 걸 알고는 그녀의 변화에 또 놀라워했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는가를 묻자 마틸드는 너에게 빌린 목걸이 때문이었다고, 그 3만 6천 프랑짜리 목걸이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포레스티에는 마틸드의 손을 잡고 그 목걸이는 기껏해야 500프랑밖에 나가지 않는 가짜였다고 말하며 마틸드를 가여워했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엄청난 비극, 별것 아닌 시작이 갖고 온 끔찍한 비극. 마틸드의 인생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평등해야 한다는 말은 평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불합리와 불공평이 난무한 세상에서 이 소설은 그럴 수 있다는 공감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를 생각지 않았다고 마틸드를 욕할 수 있을까요? 왜 현실에 만족하지 못했냐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았어야 한다고 점잖게 그녀를 나무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르지 못할 나무라는 걸 규정해 놓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는 아이러니. 이 소설에서 가장 악인은 포레스트의 부인 아닐까 합니다. 가난한 자의 있는 척, 가진 자의 있는 척. 가난한 사람의 있는 척은 가슴 짠하지만요, 가진 사람의 있는 척은 주변을 오염시킵니다. 다른 이를 절망에 빠뜨리고 좌절시키는 것만큼 큰 죄는 없어요. 하지만 그걸 모르는 게 더 큰 죄일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해맑은 얼굴. 친구의 불행에 잠깐 가여워했지만 돌아서면 다시 변함없는 일상을 살아갈 포레스티에 그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은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